도파민 중독은 계속 업 이 상태예요. 근데 하루 딱 굶어보잖아요. 그냥 바로 다운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정말 좋아요. 이상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나 보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한때 우리나라 비건이 유행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건이래요. 우리나라는 비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나중에 다 비겁이 돼가지고 다 겹겹이 고기 쌓아놓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나 해보니까 비건 안 맞아. 왜냐면 비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중에서도 뭐 제일 가벼운 거 해본다든지 다 좋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명상하고 이런 종교적으로 자기를 자주 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많이 합니다. 일종의 중독이라고 하는 건 자꾸 눈에 아른아른해요. 게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쉽게 생각하지만 건강하기도 하지만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요. 머릿속에 빵빵 터지는데 우리가 중독이란 말이 거기에 합치잖아요. 다른 어떤 기쁨도 이걸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극의 기쁨을 계속 요청하는 건데 내가 성관계를 한다 치면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가즘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쁨 강박을 충족시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슬픔이라고 하는 건 범죄라고 하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질식할 것 같은 하나의 정서, 슬픔은 비극이야, 슬프면 안 돼 라고 하는 일종의 명제가 돼버린 강박 명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걸 뭘 하나 보면 제일 먼저 술 많이 마셔요. 술 많이 마시고 술도 굉장히 도파민을 촉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운동 많이 해요. 운동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게임 많이 하고요. 요새 그래서 마약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들을 뿜뿜뿜뿜 뿜어내는데 이 도파민이 이렇게 중독이 될 정도로 뿜뿜뿜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독이란 말이 전 잘 붙은 것 같아요. 행복은 일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어? 이건 원하는 상태예요. 일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별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끔 즐겁고 자주 짜증나고 어쩌다 되게 슬프고 그러다가 별일이 없다가 가끔 기쁘고 순간적으로 찰나로 기쁘고 기분 더럽게 안 좋다가 슬픈 일에도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행복이라는 순간은 인생에 굉장히 드물게 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방어 기제가 워낙에 잘 발달돼서 두 번째 불행이 오면 나는 더 힘들어지니까 이 고통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사람은 계속 달릴 수 없어요. 계속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은 계속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자야 돼요. 쉬어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몸이 자동적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도파민 중독과 관련해서 그러면 게임을 끊을까요? 술을 끊을까요?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세요. 금식. 요즘은 365일이 잔칫날이죠. 영양제도 많이 먹어서 하루 굶어도 안 죽어요. 대신 당 있는 분들은 굶으면 안 돼요.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파민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낭비와 남용이에요. 삶과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본 이런 것들을 다 남용하는 게 이 도파민 중독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그 남용을 통해서 우린 정말 행복에 도달하냐? 그렇지 않아요. 멈출 수 없다면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 과정을 좀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하루 종일 물만 마시는 거죠. 딱 하루만 24시간. 이건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그냥 금식이에요.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요. 딱 금식하잖아요. 이 금식을 딱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처음엔 배가 고픈데 나중에 머리가 맑아져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금식을 24시간 동안 잘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잘 해냈구나라고 하는 이 성취에 대한 또 하나의 캐트리지가 올라가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잖아요. 내가 약간 성직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운이 빠지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도파민 중독은 계속 업 이 상태예요. 근데 하루 딱 굶어보잖아요. 그냥 바로 다운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정말 좋아요.
이상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나 보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한때 우리나라 비건 유행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건이래요. 우리나라는 비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나중에 다 비겁이 돼가지고 다 겹겹이 고기 쌓아놓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나 해보니까 비건 안 맞아. 왜냐면 비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중에서도 뭐 제일 가벼운 거 해본다든지 다 좋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명상하고 이런 종교적으로 자기를 자주 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나이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뭐냐면 탑돌이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루 비는 시간 동안에는 명상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켜켜이 갇혀 있는 마치 우리 핏줄 속에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털어내듯이 삶에 있어서 이 무겁고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좀 털어버리는 이런 정신정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조절하는 방법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 앞에서 어렵다 판단될 때는 몸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금식 한 번 해보면 좋겠다. 물론 일주일에 한 끼, 날짜와 요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식에 대한 조절은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배가 안 고파도 내가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다른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독이 됐다는 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니까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하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저는 좀 굶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필터링,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클리닝,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기 점검이자 자기 돌봄을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금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흔은 핑계고요. 원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원래 마음은 늘 힘들었어요. 이게 같이 맞자로 시작되고 숫자가 딱 사자로 바뀌니까 이게 마치 인생의 죽을 사자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할이 많아지는 얘기도 해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내 삶에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지켜내고 나를 한번 지켜볼 시점이 됐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체중이 늘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체중이 늘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일종의 경각심이 느껴지죠.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겨나서 힘든 그 마음은 일시적으로 그 사건에 의해서 발생된 자극에 의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계속 힘들어. 이상하게 계속 지치고 근데 그게 정말 마흔이 돼서 내 마음이 힘들 것까 생각해보면 나이가 원래 지칠 때도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왔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무게는 원래 그 정도 됐었는데 약간 체력이 더 떨어지면서 이런 마음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이런 마음의 무게가 계속 길게 느껴진다면 이건 우울감일 수 있어요. 우울감은 그냥 놔두면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관련해서는 나만의 좀 처방이 좀 필요해요. 처방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나 그럼 몸이 무거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무거워지면 이상하게 이 생활이 불편해지고 내 몸의 피로감이 더 많이 느껴지면 마음의 무게도 함께 늘어나는 거거든요. 마흔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눈이 많아졌어요. 위의 눈도 나를 내려다보고 아래 눈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자신의 눈도 나를 바라봐요. 너는 네 스스로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성취했니? 라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성도 나에 대한 평가자의 목소리고 감독자의 목소리고 그 시선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생이 다소 피곤해진 건 맞습니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그렇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힘들고 느껴지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목표가 내 목표가 맞나?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갑자기 이 목표가 맞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내 이 목표가 안 맞으면 뭐 그만두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일, 추구하고 있는 이 목표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인생 여정하고 이 핀트가 맞나. 그래서 내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핀트가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혹시 핀트가 안 맞춰진다면 이걸 핀트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라고 해서 약간
약간 그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조정했어. 그럼 괜찮아. 아주 나이스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 시점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요구가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다 모든 일이 나에게 와 있어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또 역할이 많고 위아래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때는 자기 일에 대한 경계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부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제 카톡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힘든 일은 남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좀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상처받게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저의 취지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 일까지 다 떠맡아서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크면서 딱 40대 중반에 제가 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단어를 내 일이 아닌 건 그 사람에게 넘기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또 공을 돌리고 내가 딱 해야 될 요건이 어디까지고 내 에너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아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40이 참 인생 정리하기가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는 밀어낼 힘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에게도 선배가 있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아직 후배가 있어서 우리 후배한테도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딱 그 나이 연령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준칙 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은 눈 딱 감고 딱 미루고요. 거절할 수 있는 일은 좀 거절하고요. 그래도 되는 나이거든요. 거절하고 그다음에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제가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냥 주고 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짝 나는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인생이. 근데 그때 제가 딱 45에 힘든 일은 남에게 딱 어쩜 이렇게 꿀 같은 구절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났는지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가지고 저도 하기 싫은 일 많이 해요. 아니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기 싫은 일 해요. 저도 학교에도 있고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만나기 싫은 내담자도 있어요. 너무 만나고 싶은 내담자도 있고 그러나 싫어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요. 좋아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에는 모든 일을 다 했다면 내 일이 아닌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채로 그리고 키로 이렇게 키질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손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문제예요. 저는 손절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안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데 뭐 손절이고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일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 되겠다. 내 주제꼴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걸 못한다 말해야 되겠다.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건 도움이 된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가 내용은 그냥 그래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끄럽죠. 그러나 때로 도망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탁한 거를 또 내 일이라고 던져줬지만 사실은 내 일이 아니거나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 수준과 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결 수월해지면서 마음도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는 40에 인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생 정리하면 머리가 골재 아파지잖아요. 또 그려? 인생 곡선을 막 그려가지고 그래. 너는 20대 해가지고 난 40대 뭐래?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늘 하는 겁니다. 40대에 인생 정리를 잘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책상 정리부터 하면 돼요. 내 책상, 우리가 요새 필통은 안 쓰니까 내 사무실의 책상이나 아니면 집의 책상, 딱 책상, 서랍 요것만 정리를 해도요. 내가 마치 인생의 일부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응답하라 1988에 보니까 덕선이가 자지마 독서실에 가가지고 청소를 쫙 해요. 그 다음에 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덕선이에요. 어쨌든 독서실 갔고 정리했고 내가 독서실 안 간 것도 아니고 인생의 공부를 한 거죠. 잠이라고 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대단한 정리를 한꺼번에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인생 정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상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 정리할 수 있다. 옷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리하는데 40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40이 된다는 건 더 이상 20대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다. 4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도 다른 몸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이 돈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우르고 거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평가도 하는 이런 아주 다채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인생 정리하기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짜증에 솟구치는 이유는 원래 당신이 짜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반응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뭔가 잘 풀리지 않아.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너무나도 자주 짜증이 난다 한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매우 예민하고 아주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요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이거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질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혼자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자 당신 참 예민한 사람입니다. 요새 예민한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거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성질이 이상해요. 라고 읽으셔야 돼요. 매사 예민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건 예민을 넘어서, 예민이라는 건 피부에 껍질이 탁 벗겨졌어요. 피부에 뭔가 이렇게 탁 다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말초 부위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사 예민하다? 이거는 많이 다쳤거나 정말 성질이 이상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둘 것, 짜증을 많이 낸다면 주변이 이상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매사에 짜증을 내는 당신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이 매사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작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보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는 딸리죠. 이 일은 다 해내야 되겠죠. 시간은 촉박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 안쪽에서 애가 마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한다. 아주 불편하고 형편없는 말처럼 드리겠지만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아는 게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도 많이 돌아댕겨도 하루 종일 달리고 와서도 잠깐 눈 붙여 눈이 딱 떠져요. 에너지 수준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또 떠들어요. 남들이 보면 미친 줄 알아요.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몇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냥 봐도 당뇨야. 너무 힘들어 보여. 왜냐면 혈당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에너지에 넘치게 쓰면 병이 나요. 에너지가 많은데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이 에너지를 누르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분노가 커지는 거고요. 에너지가 적은데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그 이상으로 쓰게 하면 굉장히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상황을 편안하게 알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MBTI 많이 하죠. 40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제가 말입니다만 40 넘어서 MBTI는 다 이것의 출생 자체가 그래요. 이게 원래 타고난 기질에 관련된 거라 한 25, 30 정도까지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이 MBTI 같은 경우는 40 넘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질을 기반으로 한 거라 기질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건 한 25, 30 정도까지밖에 거의 영향력을 안 미쳐요. 벌써 40이면 중년 아니에요. 중년이면 이때부터는 내가 이전에 경험들도 그렇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면서 아주 뭐 조용했던 사람도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도 피력하게 되고요. 늘 시끌벅적했던 사람들도 어떨 때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 ESTJ야? 나 조용하니까 어떻게 나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 너무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방탄으로 MBTI를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내가 I란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면 이 사람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작아요. 작아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막 쭉쭉쭉 빨려. 해리포터에서 디멘토가 막 쑥쑥 빨려가는 것처럼. 그 나중에는 아주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기까지 다 털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E인 사람은 너무 적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크게 무대에 올라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존재들이 내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것도 막 짜증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횟수를 줄여야 돼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인원을 줄여야 돼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횟수를 늘리고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인원을 늘려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이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어쩜 그렇게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어떻게 술을 안 드시고도 그렇게 밤새도록 술 취한 사람처럼 노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밤새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놀고 밤새 탬버린 흔들고 놀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그건 에너지 수준이 높고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에너지 수준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자기만의 해소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변 보고 싶다고 아무 데나 소변 봐요? 똥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똥을 갈기지 않아요.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짜증을 내야 될 자리가 있고 짜증을 내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너무 에너지가 적고 너무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나만의 해소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에너지 수준이 너무 작다? 자주 주무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자꾸 올라온다. 다시마 사탕을 좀 드세요. 이런 다시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런 예민함을 좀 낮춰주는 이런 기능을 해요. 에너지가 너무 없는 분들에게는 콜라겐 드시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날카롭고 예민한 분들은 다시마 사탕을 입에 달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씹느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조용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만의 방법을 가지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짜증이 많다, 예민하다, 내가 이런 예민함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짜증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이런 영업 같은 거 잘 하면 안 돼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면 진짜 사람 거의 죽어납니다. 함께 만나는 사람도 힘들지만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직업 선택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나만의 해소법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좀 자주 주무시길 말씀드렸잖아요.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짬짬이 쪽잠을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에너지가 보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고 밤새도록 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일찍 가서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살짝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거짓말 합쳐가지고 일찍 퇴근하세요. 회식 다 못하고 와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 에너지 없는 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저것도 조금 있으면 승질내겠구나,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널브러지겠구나 금방 알거든요. 이 짜증내는 사람들이 또 자존심은 또 세요. 체력도 안 되는데 끝까지 앉아있거든요. 그거 민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인상 박박 쓰고 앉아있는 그 사람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국어 수학을 잘하는 그 차원에서 나를 보호하는 바로 그 점수, 고 영역대. 내가 요쯤 되면 피곤하구나, 요쯤 되면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특별히 내가 어떤 부분에 발작 버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안에 불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그놈의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그놈의 유튜브, 쇼츠 유튜브, 이거 우리가 다 아다시피 뇌썩음 현상 유발하잖아요. 우리가 그 짧은 영상들이 우리 뇌를 다 통과해가지고 정보로 딱 지나가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기억을 볼 때 뭔가를 보면 막 깨닫고 이런 거 재밌네 해서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지나보면 하나도 기억 나오지 않죠. 왜냐면 사람은 머릿속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5 플러스 마이너스 2개예요. 3개에서 많아봐야 뭐 7개 정도, 요 사이 지점에서 이걸 이제 작업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들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가면 머리가 멈춰버려요. 근데 우리는 뇌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일종의 뇌 썩음 현상처럼 기억이 거의 삭제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기억력도 굉장히 깜빡깜빡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거든요. 마치 무슨 치매 증상처럼. 우리가 건강한 마음 보낼 때 건강한 삶을 만들고 건강한 시간을 만들려면 20세기의 맛을 보고 20세기에 물을 마시고 살았던 이 40대라면 오히려 20세기 이 아날로그의 기쁨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요. 제가 요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40대들 중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게임 시장이 왜 이렇게 돈을 버나 했어요. 전 국민이 게임을 하더구만요. 노인들은 치매 예방한다고 게임하고, 중년들은 뭐 이런다고 게임하고, 40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휴대폰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이거 보는 게 제 낙이에요. 쭉 보는데 정말 이거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맞고 이거 하고 있고, 40대들은 무슨 뭐 이렇게 지 혼자 돌아가는 게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리니지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 세대가 게임 세대예요. 애니팡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세대라서 그거 알겠는데, 그렇게 게임 쫙 하고 나서 인생이 허무하대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러면서 40대가 목숨을 끊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40대부터 윗세대가 갖지 않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변이 동양화가 아니라 서양화가 돼요. 서양화는 말입니다. 벽마저도 하얀색으로 칠해요. 이게 서양화예요. 동양화는 여백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것 없는 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서양 사회가 되면서 소리가 24시간 꽉 차고요. 화면이 24시간 꽉 차고, 정보가 꽉 차고, 모든 것들이 다 컬러풀이에요. X세대까지만 해도 흑백 세대였거든요. 다 꽉 차는 세상을 살게 됐더라고요. M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정지한 순간 완전히 당황해버려요. 제가 이걸 동양화, 서양화라고 이렇게 비교를 드린 건, 모든 것들이 꽉 차있는 세상 속에서 왜 이들은 고독해하는가.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24시간 이 시간들을, 이 눈을, 이 귀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직장 가서 24시간 일합니까? 양심을 걸고. 아니잖아요. 그냥 눈 뜨고 있는 시간도 있고, 어떨 때 몰래 뭐 쇼핑도 하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인생이, 우리가 학교 간다고 24시간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만화책도 보고 옛날에 하이틴 로맨스도 보고 다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인생이 원래 다 공백이 많아요. 피부 보세요. 땅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꽉 찬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 안쪽에 과부하가 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마치 텅 빈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나는 빈 개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빈 공간을 견디질 못해요. 이 서양화 인생들이. 한복을 입지 않는 이 세대들이 이 빈 공간을, 공백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학원을 뺑뺑뺑뺑 돌았거든요. 잘 때까지 숙제했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을 뭔가를 채워야 됐던 그 세대가 이제 나이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 꽉 찬 세대, 그 꽉 찬 시간들이 한 시간이라도 빈다면 견딜 수 없으니까 짬짬이 뭘 해야 되냐면 또 달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동양화를 넘어서서 서양화를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이런 빈 공간에 대한 이 불안과 강박을 눈치채야 돼요. 알고 있어야 조금 자유로워져요. 내가 어떤 것이 좀 비는 순간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순간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중에 하나. 그냥 집에서 이거저거 슬슬 음쓰나 버리고 가고 그냥 다른 애들 어떻게 크나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배우자는 엉덩이가 얼마나인가 한번 쳐다보고 내 배우자가 지금 흰머리가 몇 개나 있는 이런 거나 좀 보고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게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뇌의 노동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눈 어마어마한 노동하죠. 귀 어마어마한 노동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절대시간 30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시간 30분은 뭐냐면 보통 제가 언제 쓰냐면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좀 쉬고 싶잖아요. 우리가 또 맞벌이도 하고 아이도 봐야 되고 또 집에서 이런저런 일 해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들의 시공간에 우리 일상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때 집안 식구들이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절대시간 30분 팻말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건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팻말 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 사람 30분은 누구도 못 건드려. 아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어. 애들이 처음엔 문 두드리고 울고불고 난린데 그러면 다른 쪽 배우자가 딱 막아줘야 돼요. 아빠랑 놀자, 엄마랑 놀자. 30분 있을 땐 너도 건드릴 수 없어. 아이도 그 30분을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애들은 보통 30분 못 견디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해방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로부터, 시각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여러 복잡한 정보로부터. 우리 일상이 꽉 차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 창구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그래야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모공이 있어야 숨을 쉬죠. 콧구멍이 뚫려야 숨을 쉬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구멍난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요. 여백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면 일단 손가락을 좀 펴세요. 손가락을 펴서 가진 것을 헤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나. 많은 분들이 난 차가 있어. 난 집이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난 차도 없어. 난 집도 없어. 나는 변변한 직장도 없어. 나는 미래도 없어. 줄줄이 없는 걸 많이 꼽는데 있는 거를 꼽아보셔야 돼.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 나한테는 바가지 긁지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 건강한 어머니가 계셔. 나한테는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가 있어. 나한테는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손가락으로 헤어 보셔야 돼요. 마흔만이 갖는 특혜가 아니에요.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서 나의 공로를 치하해 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가진 것을 헤어보아.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거친 풍파가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가진 것을 헤어보아라. 행복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기 전에 가족들한테 욕이나 하지 마세요. 요즘 40대들이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술자리에서도 욕하고 일상생활에도 욕하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거는 참 교양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너는 교양 있냐? 이럴 수 있는데 교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10대 때의 4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살이다 싶을 때 40대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그냥 아저씨예요. 아줌마고. 그리고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약간 품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동차에서 내리고 양복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너 있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어른을 생각할 때 그런 40대, 50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늙은 분들은 우리가 10대가 볼 때는 60대, 70대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냥 어른 하면 40대, 50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부모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40대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가족에게도 욕을 많이 하고 자식들에게도 욕을 너무 많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을 밥 먹듯이 하는데 남녀가 구별이 안 돼요. 여자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개소 말량 소닭 시비간지가 다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제가 막 상욕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거나 상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한다면 이호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저 사람 좋아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상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40대도 그래요. 5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50대인데 제가 50대 사람인데 어떤 40대 사람들이 막 상욕을 하죠. 전 그 사람 절대 안 써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이데거가 한 얘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선배들 중에도 지금 50대 후반, 60대 되는 분들인데 아직도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분들 안 만나요. 왠지 아세요? 나이를 그만큼 먹고까지도 욕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에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 안 만난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손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만날 뿐이에요. 그분들이 또 만나죠 요청하면 만나겠죠. 그러나 전 얘기합니다. 오라버니 욕하지 마세요. 그건 오라버니가 어울리지 않아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40대 된 분들에겐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욕 먹어요. 저 없을 때 막 상욕해요. 왠지 아세요? 욕이 일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면 남은 생에 저는 범죄자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막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를 향해서 욕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이에요. 농담 삼아 하는 욕도 욕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난 삼아 하는 것도 저는 제 친구들 중에도 멀쩡하다가 다 전문직인데 술자리만 가면은 그 여자친구인데 진짜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악의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와 인생의 흥미 같은 걸로 욕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욕하는 것도 싫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욕하는 친구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욕을 하냐? 욕 안 해요. 걔만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걔가 그 욕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야, 너 욕하지 마. 욕하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맨날 욕하냐. 술 마실 때만 재미로 욕하는 건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데리고 다른 술자리 하면 안 갈 거예요. 그 자리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함부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이 가벼운 나이입니까? 40년을 살았고요. 이제 50년을 다 돼가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10대 아이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걸지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게 나이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무게인 거고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에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상욕들을 아들에게 딸에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완벽히 잘못된 생각이고 완벽한 착각이에요. 자식은 그 욕한 대로 될 겁니다. 이런 저주가 제가 한 나쁜 말, 나쁜 마음 때문이겠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했던 그 욕설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절한 가족, 좋은 가족, 행복하다 말하는 가족들은 진짜 말 조심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굉장히 친절하게 말해요. 예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서 진짜 뭐 땡땡땡땡거리고 때로는 뭐 반말 찍찍찍 하면서 뭐 나가 뭐 이렇게 하는 딸들 아들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음번 기회에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 공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40대니까 알게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죽는 수도 생겨요. 다치는 수도 생겨요. 갑자기 이별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별이라는 게 준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늘 안전한 대상은 아닌데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예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말해주셔야 그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부모님도 나에게 예쁘다 말해요.
상욕을 하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험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곱게 말해달라 요청해야 돼요. 행복하게 말해달라.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제안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가족들은 보니까 서로 자제할 건 자제하고 필요한 건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그 말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발작 버튼이 있고 안심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 일정 특정한 말, 싫어하는 말, 특정한 행동을 딱 하면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확 하겠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이 없냐?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 대신에 안심 버튼을 더 많이 눌러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편안해져.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안정을 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위로가 돼. 이런 안심 버튼을 알고 있고 이걸 더 자주 누르는 거예요. 발작 버튼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덜 누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버튼 중에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상황도 있고 거기는 용서나 사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많은 요소들이 두 개의 버튼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가족들은 이 버튼을 너무나 현명하게 쓴다는 거예요. 불행한 가족들의 특징은 자명하겠죠. 발작 버튼을 아무 때나 막 누르고 상대방 화를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막 눌러요. 오락실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하는 것처럼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손발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누르고 막 누르고 힘껏 누르세요. 그렇게 불행을 자초했을 때 처음엔 장난으로 한두 번 누르는 것도 전 누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장난은 누군가에겐 장난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쁘고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근데 예쁘고 좋은 말이라는 게 조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준칙이 있는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야죠.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장난으로라도 예쁜 시선, 예쁜 말, 예쁘다 말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쁘다 말을 들어요. 어디 가서 사랑스럽다 말 듣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그 향기가 난다는 말을 듣겠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걸 행복한 가족들은 기꺼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복한 가족들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그냥 뭐 가끔 투덕투덕하지만 또 금방 화해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평균값을 보면 이 관계의 평균값이 뭐 50점 넘어간다.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70점 넘어간다. 꽤 괜찮은 가족이에요. 80점 넘어 대단한 가족이에요. 90점 넘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가족이에요. 100점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별일 없으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가족들이 원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교과서적인 발언이고요.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없어요. 그 집은 대대손손 행복하더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편 사돈집에 가깝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언제든 그 박보검과 아이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행복과 대단한 희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대신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너무 침범적이지 않고 대신 서로에게 적당히 인정해주고 나의 생로병사에 그래도 꽤나 긍정적이 돼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아군이에요. 이 집은 이 정도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도 별일 없으면 우린 행복하다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흔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흔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되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2차적 집단이에요. 마흔부터 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이 중요한데 그 가족이 중요한 건 내 윗세대로 끝났어요. 이 40대부터는 가족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등가로 놓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족 안에 내가 있었잖아요. 요 40대부터는 나 있고 가족 있고 해가지고 가족이 여럿이라도 그 가족의 크기랑 내 크기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가족보다 내가 커지는 시대가 되고요. 40대는 등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희생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세대예요. 그전에는 내가 희생을 많이 했잖아. 인정해줘. 이런 얘기를 하던 세대였어요. 근데 40대부터는 내가 어디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세대예요.
이 셀프가 되게 커졌어요. 자아가 되게 커져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투자와 자신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한 여정 중에 내가 빠지는 것을 되게 서러워하는 시대거든요. 요 스스로 내 삶을 유쾌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족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더 관심을 가져요. 성인 형제자매잖아요. 다들 이제는 혼자 살든 뭐 가족을 일구었든지 간에 각자 독립해가지고 떨어져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남이에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집안의 대소사 같이 치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형제가 내 피부치로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근데 내 형제가 그렇다고 나하고 남은 아니에요. 내 부모보다 훨씬 더 나랑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나랑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 지간은 원래 서로 간에 격려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는 이런 형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늘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환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형제 자매도 무지하게 많고요. 유산 싸움 나오기 시작하면 차라리 남이 나요.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적어도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남모르는 비교를 다 하고 어떨 때는 공식적 비교를 부모가 하기도 해요. 그 나이 돼서도. 제일 먼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형제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히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 시절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영원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린 시절 그랬으면 어린 시절 우리가 서로 못난 일해서 그랬던 건데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뒤늦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무릎을 꿇면서 내가 다시는 이번 생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할 형제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다 커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치졸하고 쪼잔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형제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형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각자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일가를 일구었다. 그렇다면 이때는 부모님을 위한 대조사 정도 함께 하는 거지 더 큰 기대하지 말아라. 옛날에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했거나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꼭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형제들 망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나한테 와서 도움 청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 형제 자매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빌붙을 형제가 있는 게 낫지. 나한테 와서 빌붙으면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시기 질투했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잘 되길 바랄 것. 두 번째로는 조카들한테는 잘하세요. 그 조카들은 그냥 그 형제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형 미웠다, 누나 미웠다, 언니 미웠다, 오빠 미웠다 해서 그 조카들까지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렇게 내가 미워하잖아요. 걔네들이 금방 알고 자기 엄마들, 아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 형제들이 내 아들, 딸들 미워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노에 대한 또 미움에 대한 대물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형제들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의 끝은 상호 멸망이에요. 정말 너무 나중에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게 형제만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배우자들이 같이 있고 자녀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협업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협업을 하는 거라 서로 마음이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돈이 끼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약간 뭐랄까 그 콜레스테롤 같은 거예요. 관계를 막아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협업을 하는데 심지어 이 형제가 잘 지낸다? 이 형제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협업은 좀 발리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좋은 형제로 좀 지내고 싶으면 우리가 1년에 만나는 날이 뭐 제사 때 하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말고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그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험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형제로 커서 더군다나 성인으로 살아가고 자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가고 남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쯤 만나는데 그 사람의 생로병사에 개입할 필요 없다. 그냥 만나면 옆집 이웃 만나듯 해야 돼요. 이웃은 어때요? 어쩌다 만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해요. 위아래층은 층간소음이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옆집은 그래도 잘 지내더라고요. 옆집하고 지낸다 생각하시고 약간 띠꺼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얘기 하시고요. 우린 어차피 만났다 금방 헤어져요. 그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어쩌다 만날 동 말동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형제가 내 장례 치러줍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장례도 내 형제와 같이 치르는 거고 내 자매와 같이 치르는 거고요. 내 부모와 이런 장례만 생각하지만 내 자식들 결혼식에도 그 사람들이 와요. 부조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게감도 의무감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쩌다 만나는 친인척들 그중에서도 내 형제들은 무조건 좋은 얘기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들의 경조사에는 꼭 참여하시고요. 이거는 남보다도 조금 더 의무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조도 조금 더 하시고 가능하면 애사건 경사건 꼭 참여하셔가지고 축하한다 말하고 잘했다 말하고 그 집 애들은 못생겨도 이쁘다 말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걔네 유전자가 내 유전자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면 일단 손가락을 좀 펴세요. 손가락을 펴서 가진 것을 헤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나. 많은 분들이 난 차가 있어. 난 집이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난 차도 없어. 난 집도 없어. 난 변변한 직장도 없어. 나는 미래도 없어. 줄줄이 없는 걸 많이 꼽는데 있는 거를 꼽아보셔야 돼.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 나한테는 바가지 긁지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 건강한 어머니가 계셔. 나한테는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가 있어. 나한테는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손가락으로 헤어보셔야 돼요. 마흔만이 갖는 특혜가 아니에요.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서 나의 공로를 치하해 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전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가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진 것을 헤어보아.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근데 그 앞에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거친 풍파가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가진 것을 헤어보아라. 이게 가사예요. 찬송가라고 하거나 찬불가는 이런 신을 찬송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인간적인 가사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찬송가나 찬불가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헤어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긍정성과 자기 삶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그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사람의 가치를 위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흔이 된다면 나는 내가 보통 10대에 어떤 것을 잃었는가, 내가 어린 시절 내 부모로부터 난 무엇을 박탈당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 현장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아갈 때 그분들이 상담을 마치고 갈 때는 그래서 나의 10대, 나의 어려진 시절에 내가 그때 내가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내 마음속에 지금 내 현장까지 날 이만큼 오게 했던 힘은 어떤 게 있었는가 결국은 그거를 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 과거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면서 내 부모로부터 이게 박탈되고 내 친구로부터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내 삶의 흔적을 이렇게 갖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애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이거 다 괜찮거든요. 그러나 울음으로 끝난다면 이건 비극이다. 40이란 나이가 울음으로만 점철된 삶이었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에 그 똑같은 삶을 또 다른 사람이 조망해 주잖아요. 야, 넌 이것도 있잖아. 넌 저것도 가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응? 네가 나로 살아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넌 그렇게 울고 살아.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꾸 부부가 싸운대요. 지고 싶지 않아요. 자꾸 싸우게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냐?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럼 싸우세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멈출 생각을 해야죠. 더 나은 삶을 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되는데 참 희한하죠. 우리의 과거가 똑같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보는데 내 친구는 이걸 이렇게 볼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40의 삶을 넘게 살았어요. 그 삶을 살 동안에 나는 이게 아프고 저게 힘들고 저걸 잃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있고 저걸 성취해냈고 여기까지 왔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신의 소리예요. 전 그건 신이 내 친구라는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헤어보아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 40에 가진 것을 헤어보잖아요. 30대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30대에 내가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대에 내가 가진 것을 해기 시작하잖아요. 50대는 이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요. 60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70대를 기대하고 살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삶의 긍정성이라는 게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지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10대보다 20대가 좋았다.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가 좋았다고 말해요. 저는 지금 50대가 더 좋아요. 몸은 더 아프고요. 애들은 더 말한다고요. 내 돈 더 많이 갖다가 쓰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보면 다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늙어가니까 얼굴 쳐다보면 쪼글쪼글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쪼글쪼글하게 쳐다볼 친구가 있고요. 제 돈을 갖다 쓸 자식이 있고요. 그 자식이 아프지 않고 살아있고요. 그리고 나서 형편없었던 그 과거들마저도 저한테는 이제는 토크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경험의 주제가 되고요. 똑같은 세월 속에서 A라고 볼 수도 있고 B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점이 끝에서 끝인 거죠. 이건 어쩌면 해석의 창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저의 삶이 늘 좋기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비극의 현장 속에서만 나를 들여다본다면 세상에 둘도 없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좀 멀리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멀리 보면 10대에도 좋은 때가 있었고 20대도 좋은 때가 있었고 30대도 좋은 친구가 있고 40대에도 나한테 빛나는 순간이 있었고 50대가 된 순간에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해석의 혀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인생은 페이스트리 같다고 생각해요. 빵 여러 겹을 합쳐놨는데 이게 꾹 눌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열이 확 떼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빵이 확 커지면서 맛을 내요. 향을 내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은 노고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치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치대지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의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멋진 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연금술이라고 불러요. 연금술이라는 게 융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1700년대, 1800년대 뭐가 유행이냐면 구리, 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값진 금을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했어. 그래서 거기다 뭐 별의별 거 다 집어넣으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막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난 과거의 재료들은 다 쇠나 구리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뜨거워지는 어려움과 극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순금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라고 하는 개체로 나오게 되는 건데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그 개체들이 합쳐져서 마치 콘크리트, 모래만 있어도 안 되고 시멘트만 있어도 안 되는데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가 합쳐져가지고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굳혀졌더니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 안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철근이 들어가요. 그 콘크리트를 뚫어서 마치 우리 심장을 뚫을 것 같은 가장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 같은 콘크리트가 들어와서 어떠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오고 오고요. 때로는 H빔 같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에 땅을 파고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박혀가지고 더할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 같은데 그 H빔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대한 그리고 높은 고층 빌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다 연금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신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지 않고요. 그 자잘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10대, 20대, 30대를 합쳐서 40대에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나라는 사람에게 주었던 수많은 고통들과 그 연단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정말 순금같이 나오게 보다 괜찮은 어른이 되게 좋은 선택을 하는 그리고 긍정성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게끔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인생의 연금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엔 잘 안 돼요. 근데 40쯤 되잖아요. 이제 좀 살아봤거든요. 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 속에는 연금술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때 만났던 친구들 40대에 만나면 다른 인간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누가 어떤 신의 조화를 일으켰는지 이 찌질한 게 갑자기 와가지고 인생에 막 썰을 풀면서 라이프 이즈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어이가 없죠. 그 찌질이가 와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만남을 몇 번 가져보니까 얘 얘기는 정말 얘의 삶이 됐어요. 고집과 이 주관이 있는 거 두 개의 차이는 저는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설득력. 이 설득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은 말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혀의 신화예요. 자기 혼자 자기 혓바닥으로 쓰는 신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먹물이 침투해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럽기도 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라면 이 삶이 정말 괜찮아질 것 같고 그 앞뒤에 이 사람이 사용하는 예화라든지 설명을 위한 여러 자원들을 볼 때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다가 내 삶에서도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득이 되지 납득 이런 납득이 되는 그의 이야기 그 고백은 우리가 주관이 있다 말할 거죠. 그런데 이런 주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되게 종창회에 와서 없던 주관을 갑자기 얘기하는 애들은 주로 고집이거나 그냥 헛소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 탁상 공론하거나 어서 이 철학책 한 두세 페이지 읽고 와가지고 남의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 중에서도 들 얘기들이 있어요. 또 약간의 허풍은 우리 삶에 또 굉장히 기쁨을 주기도 하니까. 근데 정말 주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뭐 20대도 사실은 뭐 이상한 애는 아니었고요. 살아가면서 좀 단단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첫째, 좀 교양이 있어요. 교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그런데 그게 상스럽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삶이 그의 말과 일치해요.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장황하지 않아요. 그 장황함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에 나의 경험이 상당 부분 일치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도 맞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설득력도 있지만 주관 있게 살아가고 동시에 약간의 존경심도 유발되는, 같은 또래지만 참 믿을만하다, 참 괜찮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우리가 40이 됐을 때 갑자기 눈 뜨고 해골물 먹은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별로인 애들은 지금도 별로예요. 과거에 괜찮았던 애는 지금도 괜찮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인간이 일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연속성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변수를 겪고 삶에 조금 고생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철이 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 그렇게 형편없고 때로는 너무 가볍고 인생의 그 존재의 가벼움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야기가 삶에 마치 어떤 추를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이 옛날엔 가벼웠는데 이제는 내 이 추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덜 가벼운 사람이 좀 된 것 같아 라고 겸손을 겸비한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 인생에서 얻었던 그 쓴맛을 다시금 발효를 시켜서 친구들에게 일종의 술처럼, 그렇게 발효된 단물처럼 그렇게 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인생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교훈들을 얻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생애 지혜와 또 성숙성을 좀 확보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드물다는 거. 많이 드문다는 거. 네. 일종의 중독이라고 하는 건 자꾸 눈에 아른아른해요. 뭐 게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쉽게 생각하지만 건강하기도 하지만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요. 머릿속에 빵빵 터지는데 우리가 중독이란 말이 거기에 합치잖아요. 다른 어떤 기쁨도 이걸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극의 기쁨을 계속 요청하는 건데, 내가 성관계를 한다 치면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가즘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쁨 강박을 충족시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슬픔이라고 하는 건 범죄라고 하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질식할 것 같은 하나의 정서, 슬픔은 비극이야, 슬프면 안 돼 라고 하는 일종의 명제가 돼버린 강박 명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걸 뭘 하나 보면 제일 먼저 술 많이 마셔요. 술 많이 마시고, 술도 굉장히 도파민을 촉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 많이 해요. 운동 많이 하고요. 게임 많이 하고요. 요새 그래서 마약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들을 뿜뿜뿜뿜 뿜어내는데, 이 도파민이 이렇게 중독이 될 정도로 뿜뿜뿜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독이란 말이 전 잘 붙은 것 같아요. 행복은 일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어? 이건 원하는 상태예요. 일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별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끔 즐겁고 자주 짜증나고 어쩌다 되게 슬프고, 그러다가 별일이 없다가 가끔 기쁘고 순간적으로 찰나로 기쁘고 기분 더럽게 안 좋다가 슬픈 일에도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행복이라는 순간은 인생에 굉장히 드물게 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방어 기제가 워낙에 잘 발달돼서 두 번째 불행이 오면 나는 더 힘들어지니까 이 고통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사람은 계속 달릴 수 없어요. 계속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은 계속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자야 돼요. 쉬어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몸이 자동적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도파민 중독과 관련해서 그러면 게임을 끊을까요? 술을 끊을까요?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세요. 금식. 요즘은 365일이 잔칫날이죠. 영양제도 많이 먹어서 하루 굶어도 안 죽어요. 대신 당 있는 분들은 굶으면 안 돼요.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파민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낭비와 남용이에요.
삶과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본 이런 것들을 다 남용하는 게 이 도파민 중독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그 남용을 통해서 우린 정말 행복에 도달하냐? 그렇지 않아요. 멈출 수 없다면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 과정을 좀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하루 종일 물만 마시는 거죠. 딱 하루만 24시간. 이건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그냥 금식이에요.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요. 딱 금식하잖아요. 이 금식을 딱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처음엔 배가 고픈데 나중에 머리가 맑아져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금식을 24시간 동안 잘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잘 해냈구나라고 하는 이 성취에 대한 또 하나의 캐트리지가 올라가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잖아요. 내가 약간 성직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운이 빠지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도파민 중독은 계속 업 이 상태예요. 근데 하루 딱 굶어보잖아요. 그냥 바로 다운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정말 좋아요. 이상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나 보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한때 우리나라 비건 유행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건이래요. 우리나라는 비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나중에 다 비겁이 돼가지고 다 겹겹이 고기 쌓아놓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나 해보니까 비건 안 맞아. 왜냐면 비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중에서도 뭐 제일 가벼운 거 해본다든지 다 좋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명상하고 이런 종교적으로 자기를 자주 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나이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뭐냐면 탑돌이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루 비는 시간 동안에는 명상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켜켜이 갇혀 있는 마치 우리 핏줄 속에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털어내듯이 삶에 있어서 이 무겁고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좀 털어버리는 이런 정신정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조절하는 방법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 앞에서 어렵다 판단될 때는 몸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금식 한 번 해보면 좋겠다. 물론 일주일에 한 끼, 날짜와 요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잖아요. 이것 자체 우리가 식에 대한 조절은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배가 안 고파도 내가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다른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독이 됐다는 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니까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하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저는 좀 굶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필터링,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클리닝,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기 점검이자 자기 돌봄을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흔은 핑계고요. 원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원래 마음은 늘 힘들었어요. 이게 같이 맞자로 시작되고 숫자가 딱 사자로 바뀌니까 이게 마치 인생의 죽을 사자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할이 많아지는 얘기도 해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내 삶에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지켜내고 나를 한번 지켜볼 시점이 됐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체중이 늘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체중이 늘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일종의 경각심이 느껴지죠.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겨나서 힘든 그 마음은 일시적으로 그 사건에 의해서 발생된 자극에 의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계속 힘들어. 이상하게 계속 지치고 근데 그게 정말 마흔이 돼서 내 마음이 힘들 것까 생각해보면 나이가 원래 지칠 때도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왔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무게는 원래 그 정도 됐었는데 약간 체력이 더 떨어지면서 이런 마음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이런 마음의 무게가 계속 길게 느껴진다면 이건 우울감일 수 있어요. 우울감은 그냥 놔두면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관련해서는 나만의 좀 처방이 좀 필요해요. 처방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나 그럼 몸이 무거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무거워지면 이상하게 이 생활이 불편해지고 내 몸의 피로감이 더 많이 느껴지면 마음의 무게도 함께 늘어나는 거거든요. 마흔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눈이 많아졌어요. 위의 눈도 나를 내려다보고 아래 눈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자신의 눈도 나를 바라봐요. 너는 네 스스로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성취했니? 라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성도 나에 대한 평가자의 목소리고 감독자의 목소리고 그 시선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생이 다소 피곤해진 건 맞습니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삶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그렇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힘들고 느껴지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목표가 내 목표가 맞나?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갑자기 이 목표가 맞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내 이 목표가 안 맞으면 뭐 그만두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일, 추구하고 있는 이 목표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인생 여정하고 이 핀트가 맞나? 그래서 내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핀트가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혹시 핀트가 안 맞춰진다면 이걸 핀트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라고 해서 약간 그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조정했어. 그럼 괜찮아. 아주 나이스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점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요구가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다 모든 일이 나에게 와 있어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또 역할이 많고 위아래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때는 자기 일에 대한 경계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부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제 카톡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힘든 일은 남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좀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상처받게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저의 취지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 일까지 다 떠맡아서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크면서 딱 40대 중반에 제가 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단어를 내 일이 아닌 건 그 사람에게 넘기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또 공을 돌리고 내가 딱 해야 될 요건이 어디까지고 내 에너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아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40이 참 인생 정리하기가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는 밀어낼 힘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에게도 선배가 있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아직 후배가 있어서 우리 후배한테도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딱 그 나이 연령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준칙 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은 눈 딱 감고 딱 미루고요. 거절할 수 있는 일은 좀 거절하고요. 그래도 되는 나이거든요. 거절하고 그다음에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제가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냥 주고 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짝 나는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인생이. 근데 그때 제가 딱 45에 힘든 일은 남에게 딱 어쩜 이렇게 꿀 같은 구절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났는지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가지고 저도 하기 싫은 일 많이 해요. 아니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기 싫은 일 해요. 저도 학교에도 있고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만나기 싫은 내담자도 있어요. 너무 만나고 싶은 내담자도 있고 그러나 싫어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요. 좋아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에는 모든 일을 다 했다면 내 일이 아닌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채로 그리고 키로 이렇게 키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손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문제예요. 저는 손절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안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데 뭐 손절이고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일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 되겠다. 내 주제꼴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걸 못한다 말해야 되겠다.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건 도움이 된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가 내용은 그냥 그래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것에서 도움이 된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끄럽죠. 그러나 때로 도망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탁한 거를 또 내 일이라고 던져줬지만 사실은 내 일이 아니거나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 수준과 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결 수월해지면서 마음도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는 40에 인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생 정리하면 머리가 골재 아파지잖아요. 또 그려? 인생 곡선을 막 그려가지고 그래. 너는 20대 해가지고 난 40대 뭐래?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늘 하는 겁니다. 40대에 인생 정리를 잘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책상 정리부터 하면 돼요. 내 책상, 우리가 요새 필통은 안 쓰니까 내 사무실의 책상이나 아니면 집의 책상
딱 책상, 서랍 요것만 정리를 해도요. 내가 마치 인생의 일부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응답하라 1988에 보니까 덕선이가 자지마 독서실에 가가지고 청소를 쫙 해요. 그 다음에 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덕선이에요. 어쨌든 독서실 갔고 정리했고 내가 독서실 안 간 것도 아니고 인생에 공부를 한 거죠. 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대단한 정리를 한꺼번에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인생 정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상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 정리할 수 있다. 옷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리하는데 40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40이 된다는 건 더 이상 20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다. 4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도 다른 몸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이 돈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우르고 거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평가도 하는 이런 아주 다채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인생 정리하기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내에서나 회사에서나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엄마 아버지들 보면 니들이 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 다 내가 벌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 아니면 어떻게 아주 잘나셨어요. 엄마도 같이 했거든. 우리도 없었으면 아빠가 무슨 그렇게 일을 했겠어? 엄마가 이렇게 했었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뭐 존경까지 받기를 기대야 하진 않아요. 존중만 해줘도 땡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중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존경받을 모든 공로를 쓰고서도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겠죠. 존중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인격이 좋아요. 이 사람은 참 어떤 측면에서든 한 가지 주특기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요. 하나, 인격이 좋은 경우에요. 이 사람이 참 사람 좋아. 근데 또 너무 무능하면 사람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하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두 번째는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도 괜찮아요. 특별히 40대는 50대 이상 부부들하고 달라요. 자기 세계가 명확해요. 40대 부부들의 상당수가 맞벌이를 하는데 이 맞벌이하는 부부들 중에 서로 간에 월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게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거 각자 했던 노동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는 효도도 셀프잖아요. 그래서 뭐 내 엄마 아빠 뭐 어떤 행사에 뭐 내 남편 내 아내 안 와도 별 문제 없어요. 괜찮아 나도 안 가면 되니까 우리 퉁치면 돼. 근데 그게 위쪽에서 볼 땐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윗세대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1대1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MG의 공정 문화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결혼 신고도 되게 늦게 하잖아요. 살아보고서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너랑 한 3년 살아보고 그때까지 괜찮으면 그때 혼인신고 하리라. 심지어 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나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가 내인지 어떻게 하냐고. 완전히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그거를 뭐 무조건 냉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하고 싶지 않은 세대라서 그래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세대거든요. 이 결혼이 어쩌면 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짧은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 처음에 뭐 좀 결혼할 때 뭐 누가 얼마 재산, 집 뭐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 40대부터는 뭐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거 아니고요. 반반 내기 시작한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도 되게 쉬워요. 반반하면 되니까.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부간의 독특성도 우리가 윗세대하고는 많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것인가? 일단은 사생활 되게 많이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것 중에 하나, 40대 부부들 이벤트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최수종 이후로 모든 남편은 다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최수종 씨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벤트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졌고 그리고 횟수도 잦아졌어요. 우리가 연인들이 살아갈 때 해봐야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였는데 365일이 데이예요. 데이 바이 데이. 응? 맨날 데이야. 그런데 그거 안 채워주잖아요.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이혼 사유까지 가요. 아시다시피 요새는 뭐 연애를 해도 100일 기념, 200일 기념, 1000일 기념. 뭔 놈의 기념이 그렇게 많아. 그렇죠? 근데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서도 뭐 결혼기념일은 당연히 챙기는 거고 뭔 놈의 기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연애할 때 했던 기념일도 다 챙겨야 돼요. 그게 다 이벤트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벤트를 안 해줘서 이혼하겠다고 온 부부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내 생일 안 챙겨줬어. 우리 엄마 생일 안 챙겨줬어. 이런 거.
나는 너 엄마 생일 챙겨줬는데 너는 왜 내 엄마 생일 안 챙겨주니? 나는 내가 니네 엄마 이벤트 할 때 이렇게 해줘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내 엄마 이벤트 할 때 이렇게밖에 안 하니? 공정의 대결이 사실은 이런 뭐 어떤 사랑에 대한 대결로 해서 서로 간의 이벤트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금은 못해도 이벤트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바닥에 장미 죽고 쫙 깔고서 그놈의 초는 왜 이렇게 켜? 서로 간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속에 있는 걸 다 아는데 옛날에 도시아이들이란 그 가수 둘이 오호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여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들은 소설처럼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벤트도 원하고 SNS 이럴 때도 뭐 짜잔하고 자기에게 어떤 선물이 왔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만한 거리를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윗세대가 볼 때는 저게 웬 인생의 낭비냐 할 텐데 저는 그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낭비거든요. 사랑은 원래 사치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고 끊임없이 확인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들은 식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40대 부부들은 이벤트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벤트 때문에 적금 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은 이혼할 때 소송 비용도 쓰는데 이벤트를 위해서 적금 드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공동의 어떤 목표가 있을 때도 보면 부부가 가장 잘 사는 부부들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속도예요. 어떤 부탁을 했어. 아내가 자기야 나 여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안 버려. 그러면 아내는 빨리빨리 버려야 돼. 남편은 어떻게 내일 버려도 돼. 이게 바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속도예요. 인생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중에 누가 더 빨리 죽냐? 빠른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40대 부부들은 아직 부부 간에 보면 결혼이 워낙에 늦어져서 만혼이라서 실질적으로 부부가 이런 서로의 속도를 잘 감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싸움의 끝에 이혼하기 전에 발견하는 게 부부의 속도예요. 50대, 60대, 70대 부부가 되면 서로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가도 여전히 싸우는 게 속도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를 알아요. 그래서 맞춰주려고 해요. 근데 40대까지는 아직 젊어서 서로 간에 이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내 배우자의 속도를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배우자가 성질이 조금 급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야 돼. 여보 내가 원래 되게 느린데 내가 자기의 속도를 내가 조금 알아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게 다음번에 더 빨리 움직이자 그러거든요. 내가 이게 최선이라는 걸 알리는 것까지 해서 속도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는 거 이게 사실 맞추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40대에는 잘 되지 않아서 부부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속도에 대한 조절만 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생의 이벤트보다 훨씬 더 일상을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게 만드는 방법일 거라고 봐요.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존중받을 못할 행동을 해서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저거 다 해내면서도 존중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본다면 제일 먼저는 존중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박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의 부류가 나이 먹어서 40 넘도록 존중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박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진 쪽박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이 바가지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 계속 깨져 있죠. 근데 이 경박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곧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월의 무게 속에서 이렇게 튀는 사람들인데 이 경박함이라고 하는 건 웃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동이 가볍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폐를 끼치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경박함 속에는 욕도 들어갈 거고요. 그 경박함 속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쉴 새 없이 혹은 자주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제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종의 경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꼭 진중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박함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솔 또 이 가벼움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호라고 얘기하겠어요. 불호를 이야기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여러 열매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게감이 있는데 그냥 늘 조용히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말을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힘없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없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기꺼이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딱 저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감을 끼쳐서 그 사람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주변에 그 상황을 본 모든 사람들의 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언제든 나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적인 존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기피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나이 들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이게 이제 40대에 약간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직급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인격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을 할 수도 있고 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비난의 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면 혀를 살짝 깨물어야 되겠죠. 피가 안 나는 수준으로. 왜냐면 이건 물리적인 행동이 나를 지킨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자꾸 나가면 왼손이 손을 당겨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람이라는 게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게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이상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회의를 끝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이거 끝나고 나서 청소는 다 내가 할게. 왜냐하면 난 옛날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켰냐고요. 스스로 알아서 셀프로 자기 스스로에게 펀치를 날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철없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철없고 착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도 못 받고 철없다는 얘기도 듣고 심지어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하찮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안타깝지만 착하고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깎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자기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요. 헬리나 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집의 주인은 나래요. 내가 형편없고 바보 같아도 내 집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나를 환대해야 된대요. 나를 예쁘게 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옷을 멋지게 입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말을 곱게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도 말을 곱게 해요. 근데 기꺼이 자기를 위해서 아끼고 그런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자기를 아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아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말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이런 행동과 태도와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보고 쉽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 중에는 애 쓰고도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애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존중을 못 받는 건 납득이나 돼요. 그냥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공은 공대로 드리고 애는 애대로 쓰고서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제일 먼저는 자기 복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공을 뒤집어 엎는 사람. 일 다 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돕지 않아? 욕해가지고 그 복을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류 작업 다 해놓고 밤새도록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걸로 욕 한 마디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일을 하지 말든가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마지막까지 조금 온 일을 다 했으면 마지막까지 조금 견뎠으면 그 옆에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 김대리가 밤새도록 일을 해서 우리 회사에 이 김대리였으면 어떻게 돌아가냐? 이 공은 다 김대리 덕이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입이 방정이라 이렇게 자기 복을 폭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약간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자 할 때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내 혀가 아니라 이 닫고 있는 입이라는 거 조금 기다려주는 그 마음 인내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공을 다 세우고도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실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밤새 일하고 서류도 다 작성했어요. 근데 오탈자가 많고 전체적으로 뭔가가 구멍이 많아. 그런 것들이 온전치 못한 새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가 이걸 다 뒤집어 엎거나 많은 것들을 고쳐야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의 노력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빛나지 않거나 오히려 인정을 못 받는 그의 결과가 오히려 그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 별거 아니죠. 이런 때도 역시 이 사람은 애를 많이 썼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막 한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허당이야. 그러면 이런 일이 몇 번 지나면 야 니네 아빠는 허당이야. 니네 엄마는 허당이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부류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어떤 일을 딱 해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랑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 셀프로 내가 했어.
이런 거 나만큼 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 잘했어. 훌륭하게 했어. 실제 엑셀런트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본인의 입으로 너무, 그것도 한 번 하면 괜찮은데 다음 생애까지 그거 한 가지 프로젝트 성공 결과 가지고 다음 생애까지 써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꼴사납죠. 아이, 그래. 네가 승자다. 네가 위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같이 일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 공로로 다 돌릴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실제 가족 내에서나 회사에서나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엄마 아버지들 보면 니들이 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 다 내가 벌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 아니면 어떻게 아주 잘나셨어요. 엄마도 같이 했거든. 우리도 없었으면 아빠가 무슨 그렇게 일을 했겠어?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했었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뭐 존경까지 받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존중만 해줘도 땡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중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존경받을 모든 공로를 쓰고서도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겠죠. 존중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인격이 좋아요. 이 사람은 참 어떤 측면에서든 한 가지 주특기가 있는 사람인 경우예요. 하나, 인격이 좋은 경우예요. 이 사람이 참 사람 좋아. 근데 또 너무 무능하면 사람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하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두 번째는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도 괜찮아요. 특별히 M세대부터 특별히 40세대부터는 어떤 세대냐면 능력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능력 없는 사람은 야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임금 피크?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온 세대가 그 40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수학을 잘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 반 애들이 다 형이라고 불러요. 걔를. 왜냐? 능력 있으면 얘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대들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실제 이 사람이 성별이 이상해도 때로는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재벌에 대해서 40대부터는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이질 않아요. 50대 이상부터는 재벌하면 옥스퍼드 사전에 뭐 친족들 간에 거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 찾아보지도 않아.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이게 능력주의가 가지고 온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주특기로 하나 정도는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성이야.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해.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 이 사람은 아주 재밌어. 한 가지 주특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면 가진 게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빈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0대까지 왔다는 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했나 생각해보면 나름 성실했어요. 나름 또 함께 어울리려고 애를 썼고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내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 왔고 그게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 이 가정, 이 직장에서 어쨌든 내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견하지 주특기가 없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잘 발굴해보고 잘 뒤져본다면 어쩌면 융합된 주특기가 있을 수 있다. 그 적절한 성실성과 적절한 순발력과 적절한 인간관계 능력과 적절하게 자기를 돌본 능력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남들과 같은 탁월성이 없어도 괜찮다. 내 스스로를 요 정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 유지하고 내 가족과의 관계 아주 나쁘지만 않고 때로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극복해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 극복을 꿈꾸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 40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지고 있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수학을 잘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다 형이라고 불러요. 걔를. 왜냐? 능력 있으면 얘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대들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실제 이 사람이 성별이 이상해도 그리고 아주 때로는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재벌에 대해서 40대부터는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이질 않아요. 50대 이상부터는 재벌하면 옥스퍼드 사전에 뭐 친족들 간에 거래해가지고 뭐 족벌체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 찾아보지도 않아.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이게 능력주의가 가지고 온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주특기로 하나 정도는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성이야.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해.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 이 사람은 아주 재밌어. 한 가지 주특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면 가진 게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빈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0대까지 왔다는 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했나 생각해보면 나름 성실했어요. 또 나름 또 함께 어울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내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 왔고 그게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 이 가정, 이 직장에서 어쨌든 내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주특기가 없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잘 발굴해보고 잘 뒤져본다면 어쩌면 융합된 주특기가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성실성과 적절한 순발력과 적절한 인간관계 능력과 적절하게 자기를 돌본 능력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남들과 같은 탁월성이 없어도 괜찮다. 내 스스로를 요 정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관계 유지하고 내 가족과의 관계 아주 나쁘지만 않고 때로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극복해 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 극복을 꿈꾸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 40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험하게 싸우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마흔이 되면 역할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갖거나 가정을 갖거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누군가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자로 나서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와요. 더군다나 이제 그 중간 나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나이인 마흔이 되면 내가 해결자로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때로는 이게 참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참지 못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때로는 아직 건강하고 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험하게 싸운 경우들이 많아요. 주먹 다짐한다든지 막 상욕을 하면 싸운다든지 심지어는 상대방을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건 사람이면 하면 안 될 일이지만 마흔 더군다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험하게 싸우다가 경찰 출동하고 혹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해를 입혔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형사고발입니다. 민사, 형사 이 법률로 꼬이기 시작하면 인생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법률 가지고 싸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1, 2년 싸움도 아니고요. 굉장히 혼탁한 싸움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소진이 아주 심해지는 싸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번의 실수가 때로는 내가 10대, 20대에 하는 실수도 있지만 이제는 40대에 도달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했던 이 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인정해주거나 이해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나이를 처먹을 만큼 처먹은 놈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어떻게 저 정도도 못 참아서 저 따위 상황까지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또 책임져야 될 나이입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나도 자신을 책임지지만 타인을 또 책임지고 이 사회를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의 무게, 어른의 역할, 대가를 우리가 상당 부분 치러야 돼요. 그걸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닌 게 우리가 그것도 이익도 혜택도 얻습니다. 이 험한 싸움에 휘말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람 아닌 사람이 돼요. 헐크같이 돼버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 아닌 사람처럼 싸우고 나 아닌 사람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패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사람답지 않은 사람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평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마흔이 됐다? 이젠 험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험한 싸움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40대들이 게임 진짜 많이 하는데 공격 게임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때 왜 서든어택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칼총 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한참 하던 사람들 중에 범죄율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40대에 지금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임들 많이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그런 게임들 좀 줄이시고요. 내가 공격성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할수록 이런 싸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싸움에 휩쓸렸다 하더라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 될 때가 40대입니다. 까딱하면 나머지 인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험악한 싸움엔 끼어들지도 말고 시작하지도 말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지고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급격하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요 40대가 어떤 세대냐면 한참 성장하면서 10대 때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찍은 요 연령대가 요 40대입니다. 그 연령대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상할 정도로 이제 M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점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어떤 일이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믿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존재가 거절을 당했다고 느끼고요.
그러면서 분노가 커지고 모욕감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감정에 대한 조절 자체가 안 되는 게 내 자신의 삶이 공격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삶이 공격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건이 그냥 거절당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잠시 화가 났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나랑 어떤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이 나에게 총칼을 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건이었어요. 사건.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그냥 잠시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런 걸 마치 인생에 대단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의 치명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절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 성장 과정에 또 청년기를 지내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꺾입니다. 빠르게 절망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빠르게 꺾이는 세대구나. 요 나이대의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빠르게 그렇게 절망하는 세대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게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가 겪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일어났던 경험, 또 좌절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번 경험이 지금 현재의 절대값이 굉장히 크고 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내 삶을 일으킬 준비를 하셔야지 급격한 절망으로 급격한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절망의 속도가 빠르고 절망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녹록치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 순간 끝나고 나면 다 평화로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위태로운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도와요. 때로는 누군가 도와요. 때로는 시스템이 도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고통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끝에 그 순간 끝에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어집니다. 그때의 마음도, 그때의 그 행동도, 그때의 그 수치도, 그때의 그 죄책도 시간 지나가면서 다 인간이 흐려져요. 그건 신의 선물이에요. 신은 인간에게 생명만 선물한 게 아니고요. 망각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이 망각이 함께 만나면서 우리는 때로는 잊혀짐의 기쁨도 또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도 그렇게 얻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일 먼저 자야 돼요. 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얼개 속에서 나를 조금은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일어나서 밥 먹어요. 밥 먹어야 돼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상태에 빠지면 밥 안 먹거든요. 또 내가 40대 아직 건강하고 왕성하니까 또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데 사람은 밥 안 먹으면 더 우울해지고요. 안 먹으면 일도 더 안 풀려요. 안 먹잖아요.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집니다. 딱 밥 먹고 벨트 딱 메고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50대 찾아가세요. 50대에 그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와 비슷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도 마지막까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방법들을 찾아보잖아요.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그 꿀과 같은 그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그들도 눈물로 다시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들과 그 장면들과 그 조언들을 통해서 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정서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요. 또 관계 문제도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죽겠다고 시작하면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인 줄 알면서도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걸. 그런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원래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도 선택해보고 그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을 이미 여러 가지 선택해보잖아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반드시 돕는 자가 나옵니다. 정서적으로 돕거나 실질적으로 돕거나 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작은 도움을 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시스템이 돕잖아요. 여러 상담 센터도 있고 무료 상담받을 때도 많고 이런 내가 어떤 신용불량이나 파산의 위기에 있을 때라도 나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회가 여러 그 회복 과정을 돕는 이런 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잖아요. 내 가족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배우자가 혹은
그 자녀들이 혹은 그 부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떠나갈 때 그 가족들이 정말 안타까운 연속된 불행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남 얘기라고 볼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40이라는 이 연령대에 가장 아름답게 피우고 더 크게 꽃피워야 될 때 어쩔 때에는 나라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지옥에 가서라도 나는 살아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얘기 듣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심정적 연대해 가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최악의 순간인데.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조건 내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요청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절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땡큐인 거고요. 그러나 문을 계속 두드려 보자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몇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외의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천사처럼 나타나고 의외의 또 다른 손길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의외의 또 다른 목소리가 나에게 용기를 주면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누군가는 영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101번째 프로포즈도 해요. 어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30번, 60번, 100번 그 이상의 노력을 해가면서 또 한 번에 내 가족과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질곡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한번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꼭 이런 말씀. 행복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기 전에 가족들한테 욕이나 하지 마세요. 요즘 40대들이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술자리에서도 욕하고 일상생활에도 욕하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거는 참 교양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너는 교양 있냐? 이럴 수 있는데 교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그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10대 때의 4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살이다 싶을 때 40대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그냥 아저씨예요. 아줌마고. 그리고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약간 품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동차에서 내리고 양복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너 있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어른을 생각할 때 그런 40대, 50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늙은 분들은 우리가 10대가 볼 때는 60대, 70대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냥 어른 하면 40대, 50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부모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40대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가족에게도 욕을 많이 하고 자식들에게도 욕을 너무 많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을 밥 먹듯이 하는데 남녀가 구별이 안 돼요. 여자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개소 말량 소닭 12간지가 다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제가 막 상욕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거나 상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한다면 이호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저 사람 조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상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40대도 그래요. 5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50대인데 제가 50대 사람인데 어떤 40대 사람들이 막 상욕을 하죠. 전 그 사람 절대 안 써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이데거가 한 얘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선배들 중에도 지금 50대 후반, 60대 되는 분들인데 아직도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분들 안 만나요. 왠지 아세요? 나이를 그만큼 먹고까지도 욕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을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 안 만난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손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만날 뿐이에요. 그분들이 또 만나자 요청하면 만나겠죠. 그러나 전 얘기합니다. 오라버니 욕하지 마세요. 그건 오라버니가 어울리지 않아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40대 된 분들에겐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욕 먹어요. 저 없을 때 막 상욕해요. 왠지 아세요? 욕이 일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면 남은 생에 저는 범죄자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막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를 향해서 욕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이에요. 농담 삼아 하는 욕도 욕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난 삼아 하는 것도 저는 제 친구들 중에도 멀쩡하다가 다 전문직인데 술자리만 가면은 그 여자친구인데 진짜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악의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와 인생의 흥미 같은 걸로 욕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욕하는 것도 싫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욕하는 친구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욕을 하냐? 욕 안 해요. 걔만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걔가 그 욕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야, 너 욕하지 마. 욕하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맨날 욕하냐. 술 마실 때만 재미로 욕하는 건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데리고 다른 술자리 아마 안 갈 거예요. 그 자리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함부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이 가벼운 나이입니까? 40년을 살았고요. 이제 50년을 다 돼가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10대 아이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걸지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게 나이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무게인 거고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에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상욕들을 아들에게 딸에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완벽히 잘못된 생각이고 완벽한 착각이에요. 자식은 그 욕한 대로 될 겁니다. 이런 저주가 제가 한 나쁜 말, 나쁜 마음 때문이겠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했던 그 욕설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절한 가족, 좋은 가족, 행복하다 말하는 가족들은 진짜 말 조심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굉장히 친절하게 말해요. 예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서 진짜 뭐 땡땡땡땡거리고 때로는 뭐 반말 찍찍찍 하면서 뭐 나가 뭐 이렇게 하는 딸들 아들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음번 기회에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 공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40대니까 알게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죽는 수도 생겨요. 다치는 수도 생겨요. 갑자기 이별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별이라는 게 준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늘 안전한 대상은 아닌데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예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말해주셔야 그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부모님도 나에게 예쁘다 말해요. 상욕을 하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험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곱게 말해달라 요청해야 돼요. 행복하게 말해달라.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제안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가족들은 보니까 서로 자제할 건 자제하고 필요한 건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그 말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발작 버튼이 있고 안심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 일정 특정한 말, 싫어하는 말, 특정한 행동을 딱 하면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확 하겠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이 없냐?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 대신에 안심 버튼을 더 많이 눌러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편안해져.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안정을 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위로가 돼. 이런 안심 버튼을 알고 있고 이걸 더 자주 누르는 거예요. 발작 버튼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덜 누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버튼 중에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상황도 있고 거기는 용서나 사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많은 요소들이 두 개의 버튼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가족들은 이 버튼을 너무나 현명하게 쓴다는 거예요. 불행한 가족들의 특징은 자명하겠죠. 발작 버튼을 아무 때나 막 누르고 상대방 화를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막 눌러요. 오락실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하는 것처럼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손발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누르고 막 누르고 힘껏 누르세요. 그렇게 불행을 자초했을 때 처음엔 장난으로 한두 번 누르는 것도 전 누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장난은 누군가에겐 장난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쁘고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근데 예쁘고 좋은 말이라는 게 조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준칙이 있는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야죠.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장난으로라도 예쁜 시선, 예쁜 말, 예쁘다 말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쁘다 말을 들어요. 어디 가서 사랑스럽다 말 듣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그 향기가 난다는 말을 듣겠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걸 행복한 가족들은 기꺼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복한 가족들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그냥 뭐 가끔 투덕투덕하지만 또 금방 화해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평균값을 보면 이 관계의 평균값이 뭐 50점 넘어간다.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70점 넘어간다. 꽤 괜찮은 가족이에요. 80점 넘어 대단한 가족이에요. 90점 넘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가족이에요. 100점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별일 없으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가족들이 원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교과서적인 발언이고요.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없어요. 그 집은 대대손손 행복하더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편 사돈집에 가깝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언제든 그 박보검과 아이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행복과 대단한 희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대신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너무 침범적이지 않고 대신 서로에게 적당히 인정해주고 나의 생로병사에 그래도 꽤나 긍정적이 돼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아군이에요. 이 집은 이 정도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도 별일 없으면 우린 행복하다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흔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흔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되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2차적 집단이에요. 마흔부터 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이 중요한데 그 가족이 중요한 건 내 윗세대로 끝났어요. 이 40대부터는 가족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등가로 놓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족 안에 내가 있었잖아요. 요 40대부터는 나 있고 가족 있고 해가지고 가족이 여럿이라도 그 가족의 크기랑 내 크기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가족보다 내가 커지는 시대가 되고요. 40대는 등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희생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세대예요. 그전에는 내가 희생을 많이 했잖아. 인정해줘. 이런 얘기를 하던 세대였어요. 근데 40대부터는 내가 어디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세대예요. 이 셀프가 되게 커졌어요. 자아가 되게 커져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투자와 자신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한 여정 중에 내가 빠지는 것을 되게 서러워하는 시대거든요. 요 스스로 내 삶을 유쾌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족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더 관심을 가져요. 성인 형제자매잖아요. 다들 이제는 혼자 살든 뭐 가족을 일구었든 간에 각자 독립해가지고 떨어져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남이에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집안의 대소사 같이 치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형제가 내 피부치로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근데 내 형제가 그렇다고 나하고 남은 아니에요. 내 부모보다 훨씬 더 나랑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나랑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 지간은 원래 서로 간에 격려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는 이런 형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늘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환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형제 자매도 무지하게 많고요. 유산 싸움 나오기 시작하면 차라리 남이 나요.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적어도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남모르는 비교를 다 하고 어떨 때는 공식적 비교를 부모가 하기도 해요. 그 나이 돼서도. 제일 먼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형제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히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 시절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영원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린 시절 그랬으면 어린 시절 우리가 서로 못난이라서 그랬던 건데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뒤늦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무릎을 꿇면서 내가 다시는 이번 생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할 형제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다 커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치졸하고 쪼잔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형제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형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각자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일가를 일구었다. 그렇다면 이때는 부모님을 위한 대조사 정도 함께 하는 거지 더 큰 기대하지 말아라. 옛날에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했거나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꼭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형제들 망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나한테 와서 도움 청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 형제 자매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빌붙을 형제가 있는 게 낫지 나한테 와서 빌붙으면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시기 질투했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잘 되길 바랄 것. 두 번째로는 조카들한테는 잘하세요.
그 조카들은 그냥 그 형제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형 미웠다, 누나 미웠다, 언니 미웠다, 오빠 미웠다 해서 그 조카들까지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렇게 내가 미워하잖아요. 걔네들이 금방 알고 자기 엄마들, 아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 형제들이 내 아들, 딸들 미워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노에 대한 또 미움에 대한 대물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형제들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의 끝은 상호 멸망이에요. 정말 너무 나중에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게 형제만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배우자들이 같이 있고 자녀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협업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협업을 하는 거라 서로 마음이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돈이 끼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약간 뭐랄까 그 콜레스테롤 같은 거예요. 관계를 막아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협업을 하는데 심지어 이 형제가 잘 지낸다? 이 형제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협업은 좀 발리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좋은 형제로 좀 지내고 싶으면 우리가 1년에 만나는 날이 뭐 제사 때 하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말고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그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험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형제로 커서 더군다나 성인으로 살아가고 자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가고 남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쯤 만나는데 그 사람의 생로병사에 개입할 필요 없다. 그냥 만나면 옆집 이웃 만나듯 해야 돼요. 이웃은 어때요? 어쩌다 만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해요. 위아래층은 층간소음이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옆집은 그래도 잘 지내더라고요. 옆집하고 지낸다 생각하시고 약간 띠꺼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얘기 하시고요. 우린 어차피 만났다 금방 헤어져요. 그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어쩌다 만날 동 말동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형제가 내 장례 치러줍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장례도 내 형제와 같이 치르는 거고 내 자매와 같이 치르는 거고요. 내 부모와 이런 장례만 생각하지만 내 자식들 결혼식에도 그 사람들이 와요. 부조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게감도 의무감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쩌다 만나는 친인척들 그중에서도 내 형제들은 무조건 좋은 얘기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들의 경조사에는 꼭 참여하시고요. 이거는 남보다도 조금 더 의무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조도 조금 더 하시고 가능하면 애사건 경사건 꼭 참여하셔가지고 축하한다 말하고 잘했다 말하고 그 집 애들은 못생겨도 이쁘다 말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걔네 유전자가 내 유전자예요.